그날 집을 나선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곁에는 끝까지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떠나도 되는 사람이었고 남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해 초겨울 경상도 안동 쪽 양반가에서 한 여인이 쫓겨났다. 이름은 명옥이라 했고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한 가문이었다. 명옥은 19살에 중매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작은 시동생 둘이 있었다. 시집살이는 그리 험하지 않았으나 시어머니의 눈은 늘 딸을 향해 있었다. 명옥과 함께 시집으로 온 유모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김씨라 했고 나이는 40을 넘었으며 몸이 둥글고 키가 작았다. 김씨는 명옥이 3살 때부터 곁에서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혔으며 명옥이 시집갈 때도 따라왔다. 그해 가을 명옥의 시아버지가 병으로 들어누웠다. 약을 쓰고 침을 맞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집안은 어두워졌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명옥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에는 명옥과 유모 김씨만 있었고 둘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으나 그날 이후 명옥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며칠 후 시댁 사랑채에서 일하던 하인 하나가 사라졌다. 이름은 석이라 했고 나이는 22살쯤이었다. 석이는 천민 출신으로 마당 쓸고 장작 패는 일을 했으나 글을 조금 안다고 알려져 있었다. 석이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명옥을 불렀다. 내가 석이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명옥은 고개를 저었으나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석이가 도망갈 때 내 비녀 하나를 품에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 명옥은 그런 일이 없다 했으나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내 방에 밤마다 산의 그림자가 비쳤다는 말도 들었다. 명옥이 말했다. 유모 김씨만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뚱뚱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 제 몸도 못 가누는 것이. 닷새 후 명옥은 친정으로 쫓겨났다. 시댁에서는 혼인을 파하겠다 했고 친정에서는 받지 않겠다 했다. 명옥은 집을 나섰고 유모 김씨가 뒤를 따랐다. 둘은 짐 보따리 하나씩만 들고 길을 걸었다. 김씨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명옥이 대답했다. 모르겠소. 그냥 걷는 것이오. 김씨는 더 묻지 않고 그저 뒤를 따랐다. 이틀을 걸어 작은 장터 마을에 닿았다. 장터 끝에 빈 초가 하나가 있었고 주인은 나이든 호랍이었다. 명옥이 물었다. 이 집을 빌려 쓸 수 있겠습니까? 호랍이가 대답했다. 한 달에 다푼만 주시오. 명옥은 보따리에 있던 은가락지 하나를 팔아 집세를 냈고 김씨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명옥은 장터에서 바느질 일을 얻었다. 처음에는 옷 한 벌 깁는데 다푼을 받았고 나중에는 이불을 누비는 일도 맡았다. 김씨는 아침마다 일어나 물을 길어왔고 저녁에는 밥을 지었다. 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다. 겨울이 왔고 집 안이 추웠으나 땔감이 없었다. 김씨가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주워왔고 명옥은 그것을 쪼개어 아궁이에 넣어 불을 뗐다. 어느 날 장터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깔끔했으며 손에 붓을 들고 있었다. 사내는 명옥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말을 걸지는 않았다. 며칠 후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천 꾸러미를 하나 들고 있었다. 이것을 이불로 만들어 주시겠소. 명옥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는 품에서 은성량을 꺼내 주었다. 일주일 후 명옥이 이불을 완성해 건넸고 사내는 이불을 펼쳐보더니 말했다. 솜씨가 고르오. 그 뒤로 사내는 한 달에 한 번씩 명옥을 찾아왔고 옷이나 이불을 맡겼다. 다음 해 봄 명옥의 친정에서 사람이 왔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자였고 명옥의 큰오빠 집 하인이라 했다. 하인이 말했다. 큰댁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에 와 주십시오.
명옥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쫓겨난 몸이오. 하인이 다시 말했다. 그래도 혈육입니다. 명옥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김 씨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 대문 앞에 섰을 때 명옥의 오빠가 나와 있었다. 오빠는 명옥을 보자 얼굴을 굳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조문만 하고 가거라. 명옥이 물었다. 오라버니, 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빠가 대답했다. 내 시댁에서 편지가 왔다. 내가 천민과 정을 통했다 하더라. 명옥이 말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있다 하지 않았느냐. 명옥은 더 말하지 않고 대청 앞에서 절만 올리고 돌아섰다. 김 씨가 명옥의 뒤를 따랐고 둘은 다시 장터 마을로 돌아갔다. 여름이 왔고 장터는 더웠다. 명옥은 여전히 바느질을 했고 김 씨는 물을 길어왔다. 어느 날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이것을 보관해 주시겠소? 명옥이 물었다. 무엇입니까? 사내가 대답했다. 글입니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요. 명옥이 종이를 받아 보관했고 사내는 다음 달에 그것을 찾아갔다. 가을이 되자 명옥의 옛 시댁에서 다시 사람이 왔다. 이번에는 시동생이었고 나이는 15쯤 되어 보였다. 시동생이 말했다. 형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명옥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쫓겨난 몸이요. 시동생이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형님을 찾으십니다. 명옥이 다시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소. 시동생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왔다. 시어머니는 명옥의 집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결백하다면 돌아오너라. 명옥이 대답했다. 저는 이미 결백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믿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서기가 내 비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증거다. 명옥이 조용히 말했다. 제 비녀는 제 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확인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서기는 어디로 갔느냐? 명옥이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날 밤, 김 씨가 명옥에게 말을 꺼냈다. 아씨,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옥이 고개를 들었다. 김 씨가 말을 이었다. 서기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시댁 작은 도련님이 서기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해 서기를 내쫓았습니다. 명옥이 물었다. 어찌 그것을 아시오? 김 씨가 대답했다. 서기가 떠나기 전날 밤, 제가 사랑채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명옥이 다시 물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소? 김 씨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명옥은 장터에서 그 사내를 찾았다. 사내는 주막 한쪽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고 명옥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오? 명옥이 말했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내가 붓을 놓았다. 말씀하시오. 명옥이 말했다. 제 옛 시댁에 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내가 물었다. 왜 찾으시오? 명옥이 대답했다. 제 누명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사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만 기다리시오. 한 달 후 사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기를 데리고 왔고 서기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다. 서기가 명옥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마님, 죄송합니다. 명옥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서기가 말했다. 작은 도련님께서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20냥이었습니다. 명옥이 다시 물었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서기가 말을 이었다. 작은 도련님께서 갚지 못하자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님과 제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명옥이 물었다. 내 비녀는 어찌 내가 가지게 되었느냐? 서기가 대답했다. 작은 도련님께서 제 품에 넣으셨습니다.
증거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명옥은 서기와 함께 옛 시댁으로 향했다. 김 씨와 그 사내도 함께 갔고 넷은 시댁 대문 앞에 섰다. 명옥이 하인을 불러 시어머니를 청하자 시어머니가 사랑채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서기를 보자 얼굴이 굳어지고 명옥을 보았다. 명옥이 말했다. 어머님, 서기가 여기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기를 보며 물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서기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작은 도련님께서 제게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해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때 김 씨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그날 밤 사랑채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 씨를 보며 말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느냐. 김 씨가 대답했다. 작은 도련님께서 서기에게 20냥은 내년에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작은 시동생을 불렀다. 시동생이 나왔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내가 서기에게 돈을 빌렸느냐.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대답하거라. 시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 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그래서 서기를 내쫓았느냐.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명옥을 보았다. 내가 결백했구나. 명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명옥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쫓겨난 몸입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내 남편은 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명옥이 조용히 말했다. 제 남편은 제가 쫓겨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했고 명옥은 돌아섰다. 김 씨가 명옥의 뒤를 따랐고 사내와 서기도 함께 나왔다. 장터로 돌아온 뒤 명옥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김 씨는 여전히 물을 길어왔고 밥을 지었다. 서기는 장터에서 품팔이 일을 얻었고 가끔 명옥의 집에 들러 인사를 했다. 그 사내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명옥에게 일감을 맡겼다. 이듬해 봄, 명옥의 친정 오빠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시댁에서 사과 편지가 왔다. 내가 결백했음을 알았다. 내가 원한다면 집으로 돌아오너라. 명옥은 편지를 읽고 김 씨에게 보였다. 김 씨가 물었다. 돌아가시렵니까? 명옥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더 편하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그해 여름, 명옥의 바느질 솜씨가 장터 밖까지 알려졌다. 이웃 고을의 부잣집에서도 일감을 보내왔고 명옥은 날마다 바느질을 했다. 김 씨는 아침마다 명옥 옆에 앉아 실을 꿰었고 저녁에는 등잔을 밝혀주었다. 어느 날 그 사내가 찾아와 말했다. 저는 이제 다른 고을로 갑니다. 명옥이 물었다.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사내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명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내는 작은 보따리를 하나 건넸다. 이것을 받으시오. 명옥이 보따리를 풀어보니 은자 10냥이 들어 있었다. 명옥이 말했다.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사내가 대답했다. 그동안의 일값입니다. 사내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명옥은 그 돈으로 집을 샀고 김 씨와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장터 사람들은 명옥을 바느질 잘하는 아씨라 불렀고 김 씨를 둥근 유모라 불렀다. 명옥은 평생 시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친정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다만 서기는 가끔 찾아와 명옥에게 절을 올렸고 명옥은 그에게 밥 한 끼를 대접했다. 명옥이 40이 되던 해 김 씨가 병으로 들어누웠다. 명옥은 약을 구해왔고 밤낮으로 간호했으나 김 씨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명옥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씨, 저는 이제 갑니다. 명옥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씨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명옥은 눈물을 닦으며 김 씨의 손을 놓지 않았다. 김 씨는 그날 밤 눈을 감았고 명옥은 장터 뒷산에 그를 묻었다. 명옥은 그 뒤로도 오래 살았고 80이 넘어서도 바느질을 했다. 장터 사람들은 명옥을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를 할머니라 불렀다. 명옥이 죽은 뒤 사람들은 그의 집을 허물지 않았고 그곳을 바느질 집이라 불렀다. 그리고 김 씨의 무덤 앞에는 매년 봄마다 누군가가 꽃을 놓고 갔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는 전해진다.